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직접 제작한 리틀북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생각해보는 오디오북 채널입니다. 인류는 때때로 자신이 만든 힘 앞에서 가장 무력해집니다. 1986년 체르노빌의 폭발은 단지 원자로 하나의 붕괴가 아니라 인간의 오만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이 한순간에 드러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공포의 한복판에서도 누군가는 도망치는 대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심연 속으로 끝내 발을 들여 수많은 생명을 지켜낸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의 책, 체르노빌과 유럽을 구한 세 사람.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알렉세이 아나넨코. 나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기계 엔지니어였다. 지금도 입안을 맴돌던 그 끔찍한 금속의 맛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내가 살던 프리피아티의 평화로운 밤 공기는 단 한 번의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영원히 산산조각났다. 잠에서 깨어 창밖을 보았을 때 제 4호기 원자로 위로 솟구치는 기괴한 붉은 빛과 푸른 빛이 뒤섞인 기둥이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지구의 내장이 터져나와 우주를 향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화재인 줄 알았다. 소방관들이 달려갔고 사람들은 발코니에 나와 그 기묘하게 아름다운 불꽃놀이를 구경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온화된 냄새가 진동했고 입안에서는 동전을 씹어먹은 듯한 비릿한 쇠맛이 났다. 방사능이었다.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이미 우리 모두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의 진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원자로의 노심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우라늄 연료, 흑연 감속제, 그리고 녹아내린 금속과 콘크리트가 뒤엉켜 섭씨 3000도가 넘는 끔찍한 용암, 이른바 코륨을 형성하고 있었다. 헬리콥터들이 쉴 새 없이 모래와 붕소, 납을 쏟아부었지만 그 거대한 불지옥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월의 첫째 주, 발전소 지하 벙커에 마련된 임시 지휘소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절망으로 짓눌려 있었다. 발전소장, 수석 엔지니어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정부위원회 과학자들이 테이블에 펼쳐진 도면을 둘러싸고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나, 알렉세이 아나넨코는 기계 엔지니어 자격으로 그 자리에 불려왔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발레리 레가소프 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그는 손가락으로 제4호기 원자로 바로 아래에 위치한 거대한 수조, 버블러 풀을 가리켰다. 현재 노심에서 형성된 방사성 용암이 콘크리트 바닥을 무서운 속도로 녹이며 하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바닥 바로 아래에 500만 갤런의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물은 초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쏟아부은 냉각수와 파괴된 파이프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고인 것이었다. 머릿속으로 끔찍한 물리법칙이 스쳐 지나갔다. 섭씨 3000도의 코륨이 19,000톤의 물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물었다.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열 폭발이 일어납니다. 물리학자 중 한 명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대답했다. 그 폭발력은 3에서 5 메가톤에 달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폭발은 장난에 불과해지는 거죠. 이 폭발은 반경 수십 킬로미터 안에 모든 것을 증발시킬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1, 2, 3호기 원자로마저 파괴할 겁니다. 수백 톤의 방사성 물질이 성층권까지 뿜어져 올라가 바람을 타고 유럽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일부는 수백 년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 것이고 유럽의 절반이 불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 안에는 죽음과도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우리는 수백만, 어쩌면 수천만 명의 목숨이 달린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지휘관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가 그 물을 빼내야 합니다. 배수 밸브를 열어야 해요. 하지만 그곳은 이미 치사량의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물이 차 있습니다. 이것은 자살 임무를 의미했다. 그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방사능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누가 밸브의 정확한 위치를 압니까?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자리에 불려온 이유를 깨달았다. 나는 제사 후기 원자로의 파이프 시스템과 밸브 구조를 설계도 없이도 훤히 꿰뚫고 있는 엔지니어였다.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는 무겁게 손을 들었다. 제가 압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임무였다. 밸브는 2개였고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2명의 인력이 필요했다. 또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추가 인원도 있어야 했다. 발레리 베스팔로프 선임 수석 엔지니어가 나와 눈을 마주치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믿음직한 동료였다. 그리고 보리스 바라노프 교대조 감독관이 자원했다. 그는 랜턴을 들고 우리를 안내하며 조명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 3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지하로 내려갈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되었다. 우리는 즉시 준비에 착수했다. 탈의실에서 평상복을 벗고 검은색 잠수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오직 두꺼운 고무가 마찰하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죽음을 앞둔 자들의 성스러운 의식 같았다.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했나? 발레리가 장갑을 끼며 낮게 물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야간 교대 근무가 길어질 거라고만 했지. 내가 대답했다. 사실 프리피아트의 가족들은 이미 대피한 상태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가족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우리는 개인 선량계를 가슴에 2개씩 부착했다. 하나는 고농도용, 하나는 저농도용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지하실의 방사능 수치는 이 작은 기계들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렌즈가 달린 거대한 호흡기 마스크를 쓰고 테이프로 소매와 바지 밑단을 단단히 밀봉했다. 오염된 물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모리스는 무거운 방수 랜턴을 챙겼고 예비용 손전등도 허리춤에 매달았다. 가자. 보리스가 둔탁한 마스크 너머로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한 번씩 두드려주고는 지휘소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폐허가 된 발전소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들, 불에 탄 철골들,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방사능 측정기의 경고음. 우리는 로비의 부서진 유리 조각들을 밟으며 제사 후기를 향해 걸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내 심장 박동은 미친 듯이 빨라졌지만 묘하게도 정신은 맑아지고 있었다. 공포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인간은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제사 후기 원자로 건물 지하로 통하는 계단 입구에 섰다. 무겁고 두꺼운 방화문을 열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확 밀려왔다. 그 공기에는 지하실 특유의 곰팡내와 함께 코끝을 찌르는 금속성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치명적인 방사능이 공기 분자를 이온화시키면서 내는 냄새였다. 조명 켭니다. 보리스가 랜턴의 스위치를 올렸다. 희미한 노란빛이 어둠의 장막을 찢고 앞을 비추었다. 하지만 그 빛조차도 짙은 어둠을 온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화에 닿는 철제 계단의 감촉이 생생했다. 지하 1층에 도달하자 바닥에 물이 찰랑거리기 시작했다. 복도,
001번. 이곳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었다. 우리는 물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첨벙. 물은 무릎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예상보다 깊었다.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원자로의 잔해를 통과하며 흘러내린 알파, 베타, 감마선이 들끓는 죽음의 숲이었다. 고무 잠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음장 같은 물의 냉기가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천천히 움직여. 내가 앞장서며 말했다.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 흩어진 케이블이나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지면 끝이야. 우리는 기차놀이를 하듯 한 줄을 섰다. 내가 선두에서 길을 찾고 발레리가 내 뒤를 따랐으며 보리스가 마지막에서 빛을 비춰주었다. 물의 저항 때문에 걸음을 옮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체력을 요구했다. 마치 진흙탕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머리 위로는 엉켜있는 파이프와 찢겨나간 전선들이 괴물의 촉수처럼 늘어져 있었다. 뚝, 뚝. 천장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다. 마스크 유리에 액체가 튀자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였다. 찌르르르. 우리의 가슴에 부착된 선량개들이 일제히 미친 듯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경고음이 메아리치며 좁은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방사능 수치가 급상승하고 있어. 발레리가 소리쳤다. 머리 위쪽이야. 나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파괴된 천장 틈새로 고농도의 방사선 빔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그 빔을 통과해야만 했다. 우리는 허리를 숙인 채 물살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의 저항 때문에 마음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다. 호흡기 안으로 거친 숨이 뿜어져 나왔고 유리는 금세 뿌옇게 김이 서렸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뛰었다. 선량계의 경고음은 이제 하나의 연속된 고주파 비명으로 변해 우리의 청각을 마비시킬 지경이었다. 그 지옥 같은 복도를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는 잠시 멈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선량계의 경고음이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피폭을 당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복도를 꺾어 버블러풀과 연결된 배수 밸브실로 향하는 더 깊은 터널로 진입했다. 이곳은 아까보다 물이 더 깊었다. 허리춤까지 차오른 끈적한 물이 우리의 움직임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조심해. 이 근처 어딘가에 큰 배관들이 가로막고 있을 거야. 내 기억 속의 도면을 더듬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재앙이 닥쳤다. 보리스가 들고 있던 주 랜턴의 불빛이 파르르 떨리더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완전히 꺼져버렸다. 완벽한 어둠. 단 한 줌의 빛도 존재하지 않는 우주의 심연과도 같은 맹점이 우리를 집어삼켰다. 내 손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찰랑거리는 물소리와 둔툼탁한 우리들의 숨소리, 그리고 끔찍한 선량계의 기계음만이 어둠 속을 부유했다. 보리스? 랜턴이 왜 그래? 발레리의 목소리에 억눌린 공포가 묻어났다. 방사능이 너무 강해. 배터리나 회로가 타버린 것 같아. 보리스가 어둠 속에서 대답했다. 잠깐, 예비 손전등을 펼게. 스위치를 누르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지만 빛은 돌아오지 않았다. 예비 손전등마저 고강도 방사능장의 간섭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패닉이 밀려왔다. 허리까지 차오른 방사능 오염수 속에서 눈먼 장님이 된 채 수백 개의 파이프가 얽힌 미로를 헤쳐나가야 한다니. 이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포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는 길을 잃고 영원히 이 어둠 속에서 물과 방사능에 썩어가겠구나. 알렉세이. 발레리의 굵직한 목소리가 내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내 어깨를 꽉 쥐었다. 자네는 파이프의 위치를 알고 있잖아. 눈이 안 보이면 손으로 찾으면 돼.
파이프를 따라가자. 그의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나는 이 발전소의 핏줄과도 같은 배관 시스템을 전부 외우고 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촉각에 의지하면 된다. 벽으로 붙어. 나는 더듬거리며 지시했다. 오른쪽 벽을 짚고 전진해. 굵기가 한 뼘 정도 되는 파이프를 찾아야 해. 그 파이프가 밸브실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장갑 낀 손으로 차갑고 미끄러운 콘크리트 벽을 더듬기 시작했다.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벽에 돌출된 모든 금속을 만져보았다. 어떤 파이프는 뜨거웠고 어떤 파이프는 기분 나쁜 진동을 뿜어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10분? 1시간? 방사능 피폭이 뇌세포를 파괴하고 있는지 감각이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았다. 그때 내 손가락 끝에 굵은 배관 하나가 걸렸다. 표면의 질감, 이음새의 위치, 틀림없었다. 찾았어. 이 파이프야. 나는 소리쳤다. 이걸 따라가면 돼. 손을 떼지 마. 우리는 생명줄을 잡은 것처럼 그 파이프를 꼭 쥔 채 어둠 속을 한 걸음씩 나아갔다. 수위는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었고 피로는 극에 달해 팔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우리가 더듬고 있는 이 쇠막대기 하나에 달려 있었다. 마침내 파이프가 넓은 공간으로 이어지며 끝이 났다. 그리고 내 손끝에 차갑고 둥근 금속 휠이 만져졌다. 게이트 밸브였다. 찾았어. 밸브야. 내가 소리치자 발레리와 보리스가 내 곁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서로의 위치를 확인했다. 밸브는 2개야. 나와 발레리가 하나씩 맡아서 돌린다. 나는 밸브의 휠을 꽉 잡았다. 보통 때라면 쉽게 돌아갔겠지만 오랫동안 잠겨 있었던 데다 폭발의 충격으로 뒤틀려 있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나, 둘, 셋. 나와 발레리는 동시에 체중을 실어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외슈트 안은 이미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방호 마스크 안에 공기가 부족해 질식할 것 같았다. 돌아가라. 제발 돌아가라. 나는 속으로 기도하며 초인적인 힘을 쥐어짜냈다. 팔의 핏줄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녹슨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와 함께 밸브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돌아간다. 조금 더. 발레리가 소리쳤다. 우리는 미친 듯이 밸브를 돌리기 시작했다. 한 바퀴, 2바퀴. 처음에 뻑뻑함이 지나가자 휠은 관성을 타고 맹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살갗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휠을 감아 올렸다. 마침내 밸브가 끝까지 열리며 찰컥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순간 어둠 속에서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소리. 그것은 19,000톤의 오염수가 하수관을 타고 빠져나가는 소리였다.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수압이 우리의 발 아래를 통과하며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성공했어. 보리스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허리까지 찼던 물이 어느새 무릎 아래로 그리고 발목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다. 증기 폭발이라는 2번째 대재앙을 막아낸 것이다. 수백만의 생명이 유럽의 대지가 이 칠흑 같은 지하에서 방금 구원받았다. 이제 나가자, 빨리. 목적을 달성하자. 그제야 잊고 있었던 공포와 통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노출되었다. 1초라도 빨리 이 지옥을 벗어나야 했다. 우리는 물이 빠져나가 훨씬 걷기 수월해진 바닥을 디디며 파이프를 다시 짚고 왔던 길을 되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계단을 다시 올라와 무거운 방화문을 열었을 때 비상구의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 붉고 침침한 불빛이 그때는 마치 천국의 광채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우리는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던졌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발전소 안의 공기조차도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졌다. 지휘소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우리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우리의 웨슈트는 찢어지고 오염수로 얼룩져 있었으며 얼굴은 탈진으로 창백했다. 수문이 열렸습니다.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보고했다. 지휘소 안의 모든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기도를 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다. 위원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 수고했다고 말하며 등과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드카를 건넸다. 방사능은 씻어낸다는 미신 때문이었지만 그 독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즉시 재염소로 보내졌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뜨거운 물과 독한 비누로 몸을 씻어냈다. 선량계 수치는 기록되었고 우리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조만간 급성 방사선 증후군으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수많은 서방의 언론과 훗날의 기록들은 우리 세 사람이 그 지하실에서 엄청난 방사능에 피폭되어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적었다. 우리를 영웅으로 순교자로 만들기 위해 자살특공대의 죽음을 과장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르다. 기적적으로 우리는 살아남았다. 오염된 물이 예상보다 방사선을 많이 차단해 주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가장 위험한 구역을 빠르게 통과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물론 크고 작은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고 평생 방사능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 보리스 바라노프는 다시 원자력 업계로 돌아가 일하다가 2005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그날의 일을 훈장처럼 여기며 조용히 살았다. 나와 발레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며 매년 4월 26일이 되면 그 칠흑 같았던 어둠과 파이프의 차가운 촉감 그리고 밸브가 돌아가며 내던 쇳소리를 떠올린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구국의 결단이나 이념에 취해 몸을 던진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발전소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기술자였고 우리의 지식이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했고 그게 우리였을 뿐이다. 눈을 감을 때마다 나는 아직도 그 지하실의 축축한 냄새를 떠올린다. 귀를 찢을 듯 울부짖던 선량개의 소리와 차가운 물이 다리를 휘감아 오르던 감각.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더듬어 찾아낸 금속 밸브의 거친 감촉까지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다. 하지만 그 모든 악몽의 가장 깊은 끝에서 언제나 함께 되살아나는 소리가 하나 있다. 마침내 잠금이 풀리고 갇혀있던 물이 거대한 숨을 토해내듯 쏟아져 나오던 그 소리다. 둔탁하게 울리던 그 금속음은 단순한 배수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내일이 다시 이어지는 소리였고 절망 속에서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인간의 시간을 붙잡아주는 소리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소리를 기억하며 남은 생을 견딘다. 그날 우리가 열어젖힌 것은 고작 밸브 하나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생명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어준 하나의 길이었다고 나는 끝내 믿고 있다. 세상은 어쩌면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지탱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이들 덕분에 우리의 오늘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버텨낸 작은 영웅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상 세상의 지식을 리틀북으로 제작하는 고양이 저자 세이지였습니다.